먼저 김부겸 총리 후보 인사청문 관련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은 김부겸 후보가 정책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총리직을 수행하기에 큰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이 어제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도덕성과 직위를 이용한 범죄 행위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자들에 대해 능력과 여성 장관이라는 이유로 임명을 강행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 정권과 여당의 오만을 증명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바라는 협치를 흔드는 행위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임혜숙 후보의 경우 단지 도덕성이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이 문제였습니다.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본인의 변명은 있었지만 그 전에 과학기술 출연 연구기관의 직원들이 같은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비춰보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박준영 후보자의 경우 부인의 외교 행랑을 통한 밀수행위는 직위를 이용한 범죄 행위가 명확합니다. 정의당이 지적한 것은 부인이 후보자의 외교관 직위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 해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된 사람이 직위를 이용한 범죄 행위와 연루된 사람이 한 부처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장관이 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해 지명을 철회하고 최고 국정 책임자인 장관 인사에 대한 원칙을 다시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면 논란 관련한 모두 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면 논란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먼저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추가 재판이 진행 중이라 사면 대상이 아님에도 사면의 여지를 열어놓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사면은 법마저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생계가 어려운 경제적 약자들, 고령과 신체 장애 등으로 수감 생활을 힘겹게 이어가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들의 사회복귀를 앞당겨 국민 화합을 도모하고 민생 안전을 기하는 것을 목표로 헌법에 명시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경유착을 통해 국정을 농단하고 기업의 승계를 위해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 대상에 부합하기나 한 겁니까? 대통령은 반도체 수급 상황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사면을 언급하는데 이재용 부회장 한 명 풀어준다고 당장 반도체 상황이 좋아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여전히 대한민국이 구시대적 재벌 의존적 경제체제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있던 제도 없게 만들고 싶으면 돈만 많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재용 부회장을 둘러싼 사면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정경유착을 바로잡고 중범죄자에게 엄벌을 내리기는커녕 죄를 사해준다면 이는 사회정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사면이 아니라 법무부가 부회장직을 박탈해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취업 제한에 걸립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현재 수감 중입니다. 부회장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이미 법 위반입니다. 사면이 행사되면 사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돌이킬 수가 없게 됩니다.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과 더불어서 법무부가 법대로 처리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택항 컨테이너 작업 중 사망한 고 이선호님의 비보에 이어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노동자 한 명이 또 추락사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울산조선소는 3개월 전에도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해 3개월간 노동부의 집중 감독을 받았던 곳입니다. 사망재해 발생, 사후 대응과 처벌이라는 반복된 방식은 산업 현장의 죽음을 막지 못합니다. 정부가 산재사고 사망을 2022년까지 500명대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한 해 880명이 사망하고 있는 것은 산재 예방 행정이 사후 약방문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8년 국제노동기구는 최저임금 준수율은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방문 횟수와 벌칙 수준의 함수이며 이 둘이 미흡하고 낮으면 최저임금은 종이호랑이가 된다고 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률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됩니다. 기업의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예방 우선의 행정과 산재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병행될 때 산업재해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현재 산업안전감독관 1인이 담당하는 사업장은 3,971개소에 달하며 중대재해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을 유예하고 그나마 사용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낮춰 통과됐습니다. 산재 예방 행정을 혁신할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논의는 연초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 이후 잠시 궤도에 오르는 것 같더니 보궐선거 이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부 내에 종이호랑이도 구경하지 못할 신세가 됐습니다. 이선호 씨의 죽음 이후 여당의 리더들은 일제히 애도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가졌다면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지 밝히면서 그들의 죽음에 애도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2023년 1월로 날짜만 던져놓은 산안청 출범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 계획부터 제출해야 합니다. 산안청 신설과 산업안전보건행정의 혁신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개시하고 이 논의에 노동자의 참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산재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실천으로 안타까운 청춘들의 넋을 기릴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평택항에서 300kg 무거운 새똥이 깔려 꽃다운 나이에 쓰러져간 이선호 군의 사고 현장과 빈소에 다녀왔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였습니다. 안전관리 소홀로 한 젊은이를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5월 8일 현대중공업에서는 하청 노동자가 떨어져 죽고 현대제철 노동자는 머리가 끼어 죽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016년 5명, 2017년 2명, 2018년 3명, 2019년 3명, 2020년 4명에 이어 올해만도 2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한 죽음의 일터입니다. 현대제철은 2007년부터 무려 39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한 죽음의 사업장입니다. 이 모든 사고의 이유는 복잡한 원하청 구조하에 위험을 끊임없이 외주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을 이유로 2인 1조 근무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서 홀로 일하다 참담하게 죽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머리가 끼이고 몸이 잘려도 기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동부의 관리감독과 처벌은 너무나 미흡하고 산재는 줄지 않고 있는데 올해 초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6개월 앞두고 경영계는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 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경영 책임자의 책임을 낮추고 안전 담당자 수준으로 회피하자는 겁니다. 중대재해 발생 기준도 2명 이상으로 높이자고 합니다. 김용균도 구의역 김군도 조선우도 김재순도 홀로 일하다 죽은 것이니 중대재해로 인정하지 말자는 겁니다. 사고의 장소도 시간도 사람도 모두 다르지만 원인은 명백합니다. 인원 부족으로 업무를 무리하게 통폐합하고 2인 1조 원칙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생전 처음 하는 일이어도 교육은 요식 행위였고 안전관리 담당자는 배치되지도 않았습니다. 검사와 정비를 위해 기계를 멈추는 일은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돌아가는 기계를 멈출 수 있는 것은 무엇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비용의 논리로 원청의 지시라는 암묵지로 죽음이 방조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한 법 취지를 왜곡시킬 경영계의 보안입법 시도에 강력한 우려를 표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법 취지를 모르쇠 하는 경영계의 요구에 노동부와 관련 당국은 흔들림 없이 대응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경영 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국민 누구나 중대재해 발생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다녀올게라며 출근하는 시민들이 죽지 않고 다치지 않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 이선호 씨의 평택항 사고 이후에 전남 포스토 광양제철에서 6일에는 경남 고선 조선업체에서 9일에는 또 충남 현대제철에서 연일 노동자의 참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전사회 건설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이었습니다. 대통령도 민망했는지 어제 취임 4주년 연설에서 산업안전 관련 내용은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죽음을 이토록 방치하고 노동존중 사회를 말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대재해 사망 노동자가 작년 1분기 사망자인 562명보다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계는 정부의 시행령 제정 시기에 맞춰서 온갖 엄살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재계의 민원에 휘둘려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살려서 죽음의 행렬을 막아야 합니다. 시행령은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 처벌법을 제대로 보완하는 방향에서 신속하게 제정돼야 됩니다. 또 두루뭉술하게 표현된 대표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과로사 또한 산업재해로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정부가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시행령으로 최소한의 의지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추가 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정부 여당이 면피용 일회성 청문회로 대충 그칠 게 아니라 이미 마련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시행령으로 제대로 보완하고 더 나아가서 누더기가 된 법의 보완을 올해 안에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법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 농성 오늘 13일째입니다.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4주년을 특별 연설을 통해 정신 번쩍 들만한 심판을 받았다 말씀하셨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이 있었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다소 늦었던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법 관련한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국회는 바쁩니다.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의 거취 여부가 이슈입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은 여당 원내대표의 입법 청문회 제안만이 새로이 나왔을 뿐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정해진 의사 일정이 있습니다. 입법 청문회는 내일 있을 소위원회, 모레 있게 될 전체 회의에서 쓰일 책임 회피용 카드라 의심합니다. 늦어지면 더 많은 시민이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신중은 오판이 되고 오판은 비극이 됩니다. 뒤늦은 정치권의 사죄와 반성은 익숙한 경험입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입법 청문회를 열고 증인, 감정인, 참고인을 불러 의견을 청취하고 안건을 위한 안건을 심의할 시간이 있습니까? 확인된 쟁점이 있고 명확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정치적 결단 말고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오늘 정의당은 오전 11시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 적용 및 손실보상법 제정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엽니다. 그리고 이어 오후 2시에는 손실보상 당사자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광역과 기초단위의 지역당원들이 전당적 캠페인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제정을 촉구하는 모든 분께 감사와 응원의 마음으로 말씀 전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염치가 없어 시작한 농성이 자칫 고되거나 비장한 채가 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생사의 경계에서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을 소상공인을 생각하면 농성마저도 염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힘을 냅시다. 저는 이곳 국회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와 여당을 설득하고 압박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주택담보대출의 LTV 또 DTI 기준을 상향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과 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추가로 대출해 줄 테니 집을 사라는 겁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취임 4주년 연설에서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 누가 과연 실수요자입니까? 그것은 바로 2030 청년 세대입니다. 소득이 있어도 자산이 부족한 청년 세대는 집을 사기보다는 빌려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약 60% 가까이가 2030입니다. 따라서 지금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다른 세대가 아니라 청년 세대가 빚을 내서 집을 살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기준 30대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262.2%에 달합니다. 모든 연령대 중에 가장 높고 지난해만 24%포인트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대출을 받으란 말씀이십니까? 최근 가계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2.88%에 이릅니다. 10개월 만에 33bp가 오른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같은 시점에 2.73%에 달했습니다. 역시 10개월 만에 21bp가 올랐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신용대출과 달리 큰 금액으로 대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적은 차주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집값은 여전히 떨어질 줄을 모르고 청년들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게다가 금리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폭등한 집값에 빚을 내서라도 올라타라는 것은 정부 여당의 너무나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정말로 실수요자와 무주택자가 걱정된다면 길은 주택가격을 안정화하는 것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부동산으로 흘러간 금융의 규모가 21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출 규제를 더 완화하면 집값을 도대체 어떻게 잡겠다는 겁니까? 집값을 잡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대체 어디로 가버리고 언제적에 빚내서 집 사라는 얘기가 도로 나오고 있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정부와 여당은 청년들과 국민 경제를 출구 없는 막다른 길로 내모는 대출 규제 완화 주장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확실한 자산 과세 강화를 통해서 자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근본적인 해법을 계속해서 찾아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